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뼈독자 여러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분석해드리는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홍준호 박사님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본격적으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경제를 우리가 배울 때, 공부할 때 왜 역사로 배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역사에, 경제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바로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또 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빠졌는데요. 우리가 경제는 왜 역사로 배워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경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요. 가끔 숫자도 난무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론을 안다고 해서 그 이론을 여러 가지 맥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막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문은 이론만 제대로 알고 기본만 탄탄하면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제는 영역 특수성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적용하는 건 거의 무리에 가깝다. 그래서 좀 야심차게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큰 벽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고, 또 경제 용어라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크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 용어만 알아보다가 막 지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치게 되면 아예 경제를 공부하지 않게 되면 경제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가 어떤 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리더가 된다면 경제 상황을 모르고 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세계가 그렇게 깊게 연관되어 있고, 또 많은 어떤 정보들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개인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대처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많이 불리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려워.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경제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우리 뇌는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서사를 좋아해요. 그렇죠? 뇌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어떻죠? 대부분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은 스토리입니다. 왜? 그게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 뇌가 더 잘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경제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정말 재밌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책만 하더라도 50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별놈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좀 재밌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경제를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를 공부할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먼저 경제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제를 배우며 좋다 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함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함이란 어떤 거냐면, 다가올 현재의 문제점 해결하고 다가올 미래에 잘 대처하기 위함인데,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짤 때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일단은 과거에서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세상은 변하고 과거에 있던 것이 과거에 이렇게 흘렀다고 해서 미래에 그렇게 흘러간다는 100%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짤 때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죠? 예. 내가 예상하는 미래 시나리오 중에 가장 훌륭한 넘버원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요, 현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아가는 아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거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역사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극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는요, 1930년에 있었던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그 경제 위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대공황 때는요, 미국에서 은행만 거의 10,000개 이상 무너졌어요. 그리고 경제 어떤 침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떻죠? 생각보다 금방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책을 읽으시면 이제 아실 테지만, 우리가 그 대공황 때, 그리고 일본의 버블 붕괴 때 그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반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금방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플러스 성장을 전 세계가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 교훈을, 현재 우리가 경제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많은 역사적 교훈들, 경제사적 교훈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상식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상식에서 탈피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현재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혹은 내가 그걸 인지해서부터 그냥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닌 거구나, 이게 예전에는 상식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고 지금 그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잘 나가는 나라는, 선진국은 서양이잖아요. 그럼 그냥 솔직히 얼핏 생각하면 서양이 그냥 예전부터 좋았나 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의 동양을 앞선 지는 불과 한 200~3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이 동양보다 잘 산 기간은 2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가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돼서 이게 나왔는지, 예금자 보호 이런 것들도 다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나왔던 케이스인데, 우리가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온 방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죠.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가 되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내가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이런 상식들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역사를 봤더니 상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독서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소리 내지 않고 읽죠? 묵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묵독은요,
예전에 우리가 고대 시대 그리고 1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리내지 않고 있는 묵독은 일반적인 독서법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어떻다? 낭독이 기본적인 독서법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글이 나오기 전에 어떻죠? 우리는 기록 문화가 아니라 그때는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다 모든 지식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그런 상황 가운데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 문자를 기록해서 뭔가를 남긴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죽어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지만 이 죽어있는 문자가 사람 움직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많이 했고, 게다가 예전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책 읽을 때 띄어쓰기가 없는 걸 읽으시면, 띄어쓰기가 없는 거를 묵독을 읽으면 매우 힘들어요. 근데 낭독을 하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식으로부터 탈피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미래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는 이제 역사로 배워야 하는 이제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자연 실험이란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할 때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게 이 약품이 이 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이 병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에는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살게. 우리 이 제도로 그냥 살게. 이거 나눠가지고 몇십 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 나올지 알고 그렇게 우리가 경제 실험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행동경쟁이나 미시적인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나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경제는 이게 실험을 통해 할 수가 없어요. 경제라는 것 자체가 실체도 만만치 않고,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역사를 보다 보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지만, 실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 있다는 거죠. 자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느끼고 있잖아요. 남북한. 남한과 북한. 물론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분단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한반도에 있었고,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언어를 썼고, 그렇죠? 비슷한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산국가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였죠.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 그래서 이러한 분단 상황 가운데서 시대가 흐르니까 결론이 나왔죠. 어떤 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경제적 삶에 얼마나 미치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곳은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비슷한 상황인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나오는 경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 완벽한 실험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는 자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연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귀중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실험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연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경제는 역사로 배워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한 도시에 폭격을 당했어요. 도시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복구를 빨리 합니다. 복구를 빨리 해요. 이게 도시에 대한 폭격에 대한
많은 역사적 연구가 있잖아요. 놀랍도록 복구가 빨라요. 평균 4년에서 5년이 되면요, 거의 복구가 다 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이 도시의 재생 능력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뭐 원자 폭탄을 받든 아니면 무슨 폭격을 받든 엄청난 비참한 어떤 재난이 벌어진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는요, 금방 복귀를 합니다. 되게 놀라워요. 그게 과거에서부터 지금 최근 세계 1, 2차 대전까지 종합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성이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복구를 빨리 하지만 그러한 재난과 그러한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잘 복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끼쳐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쭉 지내온 시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추적해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죠? 이런 장기적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단순 상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이러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경제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벌어지는 균형적 상황들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는 역사로 배워야 하는 마지막 6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참, 운이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경제 상황을 제가 복잡계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복잡계는 운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서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글로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글이 말이 되게끔 쓰려고 하다 보면은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이야기 짓기 오류 혹은 사후 해석 편향 같은 걸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짓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되게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하!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울 때에 또 상황을 배울 때에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은 이거구나. 그렇죠? 라고 배울 수 있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좀 깊게 보게 된다면,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의외로 명나라가 망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거냐면, 이 책에도 나옵니다. 기후변화였어요, 기후변화. 그리고 홍수. 그러니까 자연적 재난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든요. 이런 예상치 못한 큰 기후변화가 이 나라가 물론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재,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지 않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자연적 재해가 없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재해와 기후변화가 오면서 나라가 버티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청균세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걔네가 당연히 무기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거는, 균이었잖아요, 균. 질병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몰살당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외부 상황이라는 것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죠? 예, 우리 지금도 우리 앞으로도 경제를 이해하게 함에 있어서 운의 요소가 매우 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운을 인지하게 되면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초일장의 주구장창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 이런 건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운이 난무하다. 어떤 결과가 특별히 어떤 우리의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개연성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통제하지 못한 어느 변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으니 어떻게 하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걸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제를 보실 때 경제사, 경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 역사를 배우면 좋은 6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재미있게 즐겁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로부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상식에서의 탈피 가능합니다. 지금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 현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 실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경제를 실험하는 게 어려운데 역사를 보면은 역사라는 실험실에서 자연 실험이 막 벌어지는 거죠.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도시가 폭격을 받으면 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 금방 회복하고, 반대로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운의 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경제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 홍춘호 박사님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6가지 유익을 딱 장착하시고 읽으시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책을 읽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면 7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제가 7가지 교훈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독서 되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